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 격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특수부대를 시리아에 투입합니다. 이들은 시리아에서 ISIL과 싸우고 있는 쿠르드군에게 자문과 훈련 등 군사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30일 오바마 대통령이 50명 이하의 특수부대 병력을 시리아에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 지상병력을 공개적으로 투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은 시리아에서 지난해 9월부터 공습만을 해왔고 최근 수십 명의 인질 구출 작전은 이라크 주둔 병력이 이동해 수행한 겁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는 이번 승인이 시리아에 대한 미군의 전략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ISIL 격퇴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다음 주 한국 등 아시아 2개 나라 순방에 나섭니다. 카터 장관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한국 군당국과 47차 안보협의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 참석합니다. 특히 서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미얀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사출 시험과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 등장한 북한의 개량식 위협의 억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최근에 미 해군 구축함의 남중국해 중국 인공선 근접 항해로 양국 간의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제 통상 장관들이 만나서 3국 간의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10차 한일 중 경제 통상 장관 회의가 30일 서울에서 윤상직 한국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야시 모토 일본 경제산업 대신, 중산 중국 국제무역협상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선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또 세계무역기구 WTO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영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번 3국 장관 회의 결과는 다음 달 1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역시 서울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상정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에서 다시 난민들이 탄 두 척의 배가 전복돼 적어도 22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터키를 출발해 그리스의 카림노스 섬과 로데스 섬으로 향하다 피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밤과 30일에 카림노스 섬 근처에서 138명을 구조했지만 19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 3명은 로데스 인근에서 숨졌고 이 지역에서 6명이 구조됐지만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그리스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또 사망자 22명 가운데 다수가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에게에서는 지난 28일에도 레스보스와 사모스섬 인근에서 어린이 11명 등 17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 지난 14년간 임무를 수행했던 스페인군이 이번 주에 철군을 완료합니다. 스페인군 잔류병력 450명은 현재까지 아프간 북서부 헬라트주에 있는 전진 지원 기지에 주둔한 채 기지 방어와 인근 공항 경계 임무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스페인군은 하지만 철군 뒤에도 장교 20명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산하 사령부에 남길 예정입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3도에서 13도 되겠습니다. 평양은 낮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통해 먼 바다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또 올해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갱도를 만드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핵실험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주장과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활동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워싱턴 헤리티지 대단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이 소식은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붙일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3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습니다. BOA가 입수한 초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초안은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안보리가 이 문제에 계속 적극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COI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인권유린 등 각종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협력해 책임을 규명하고 그 같은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이어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과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회가 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을 감시하고 기록할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가 개설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초안은 이번 달에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것을 환영하면서 남북한이 더 큰 규모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할 것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모든 정치범죄 용서를 즉각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모두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 결의안 초안이 다음 달 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되고 유엔 총회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며 국제사회의 압력만이 정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 9개 주요 인권단체들이 29일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한에서 안보리가 올해 안에 북한 인권을 다루는 공식 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이 같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들은 지난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자 북한 당국이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에서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했다며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계속해서 적극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여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유린자들을 처벌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한은 휴먼 라이츠 워치와 프리덤 하우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재단, 크리스천 솔리데리티 월드와이드, 국제인권연맹,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앞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표결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이후 3년 동안 이 문제를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논의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3년간 유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한편 미국의 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은 28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권재단의 가리 카스파로프 회장과 토르 할버르센 대표는 북한의 고통에 대한 한국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특히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고 캐나다에서도 북한 인권의 날이 있으며 유엔에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명돼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10년이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재단은 한국 국회의 북한 인권법이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외부 정보는 김씨일과 우상화에 세뇌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재단은 한국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 철폐와 옛 소련의 붕괴를 볼 때 국제적인 압력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갱도를 만드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핵실험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장소에서 굴착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새로운 터널을 파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굴착 공사를 하는 곳은 과거 3차례 핵실험을 했던 곳과는 다른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0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활동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핵실험장 동향에 대해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당장 핵실험을 준비한다기보단 다음 주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연구위원은 북한의 활동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국한된 게 아닌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 유지하려는 더 큰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창건 70년이 지난 다음에 미사일 안 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미사일을 안 쏠 것이라는 어떤 분위기로 북한의 행동에 대한 긴장감이 좀 누그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을 해서 또 다른 어떤 미사일 말고 핵이라는 쪽으로서 이제 새로운 어떤 관심사라든가 긴장감이 옮겨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긴장, 텐션을 계속 유지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죠. 다른 한편에선 북한이 동시다발적 핵실험을 하기 위해 추가로 갱도를 뚫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북한은 최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핵례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의 4차 핵실험 시사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직후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지역에 추가로 굴착 공사를 실시했으며 이 남쪽 지역이 기존 핵실험장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미 4차 핵실험을 할 장소가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4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한 거는 그 전에 남쪽 갱도 하나 더 추가로 만들면서 그 가능성은 이미 2013년도에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할 핵실험의 장소는 이 풍계리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 박사는 이어 북한의 움직임이 핵실험장에서 추가로 더 굴착하는 게 포착된 건지 아니면 3차 핵실험 직후 남쪽으로 굴착했던 갱도를 확대하는 것인지는 추가 정보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엔 풍계리 동쪽 갱도에서 2009년과 2013년엔 서쪽 갱도에서 각각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이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 행태와 능력 모두 지난해보다 더 강화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소식은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28일 연례 2016 미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미국의 핵심 이익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위협 행동과 위협 능력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눠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중동의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테러리즘 등 6개 위협 대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위협 행동에서 가장 심각한 적대적, 위협 능력에선 두 번째로 심각한 축적의 점수를 받아 미국의 핵심 이익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 최악인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북한이 유일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높은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 아프간, 파키스탄의 테러리즘이 함께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시설들, 동북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와 경제 동반자 국가들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한 사이의 재래식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 국가정보국이 올해 세계 위협평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미국과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분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북한 정권이 계속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는 게 이번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We've seen continuing work on its nuclear programs, its missile programs. 클링너 연구원은 올해 미군 사성장군 사령관 3명이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5A시 미국의 이미 주요 위협이라고 경고했다며 이는 위협이 더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윌리엄 거튼이 북미 우주방어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올해 의회 청문회와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로켓에 실어 미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었습니다. 이들 사령관은 미군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개선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이번 평가는 자신 등 연구원들이 정리한 보고서에 대해서 미국 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자 평가를 내려 이를 종합적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북한이 이미 노동미사일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핵과 생화학 무기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3가지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I think the three-track policy is one, we should continue to offer conditional engagement. 원칙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북한과 조건적 대화와 접촉을 지속하며 북한 정권의 행태를 바꾸기 위한 제재 등 징벌적 조치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강력한 억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행동을 자제시켜야 하지만 북한 정권이 계속 도발과 인권 유린 등 범죄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제7차 대회를 내년 5월 개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당 대회는 무려 36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알리는 새 정책 노선과 발전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노동당 7차 대회를 내년 5월 초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결정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에 따라 당을 강화 발전시키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 위협에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 임무가 있다며 당 대회 소집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는 지난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당 대회는 북한 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당 규약상 소집 날짜를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 대회에선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 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 당의 노선과 정책 등의 토의 결정, 그리고 당 총비서추대와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선거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 제1위원장의 집권 5년 차를 맞는 내년에 당 대회를 통해 과거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그 내부 사정과 대외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결정된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당 대회가 다루는 사안의 비중으로 볼 때 이번 당 대회가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 대회 중 가장 최근인 지난 1980년 6차 대회 땐 당시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 공식화와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제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다른 당 대회 때도 당 강령과 규약의 채택이나 개정부터 당 총비서 등 핵심 요직의 선출, 그리고 5개년 또는 7개년의 장기 경제개발 계획 등을 의제로 다루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어느 정도 국내 정치, 경제, 군사, 한마디로 김정은 체제 안정화된 토대 속에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번 그 당대회를 개최함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 노선, 조직 인선 이걸 통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정권을 선포하겠다,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당 대회가 6개월 남은 만큼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주요 엘리트들의 세대 교체와 국방위원회의 지휘 변화와 같은 조직 개편, 대내외 정책 노선의 수정 여부 등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이 그동안 구축한 권력 토대 위에서 개혁과 개방에 힘을 싣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김정은 시대에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정책 업적 용도를 과시하면서 다음 단계 비전으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그 개혁과 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더 심화 발전시킬 가능성, 그런 점에서 병진 노선 자체를 건드리기보다는 그 틀 안에서 특히 경제와 관련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주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한국과 8.25 합의를 맺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당 대회 개최 발표에 앞서 유화적인 외부 환경을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고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당 대회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한 대외 환경 조성 차원에서 당분간 큰 도발 없이 대화 제스처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는 2일 북한 개성을 방문합니다. 국회 외통위원들의 방북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방문 이후 2년 만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음 달 2일 고려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를 방문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외통위 의원들의 방북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으로부터 30일 공식 초청장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수행원 등 60여 명은 다음 달 2일 하루 일정으로 개성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남북한이 현재 공동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인 개성 만월대 현장을 방문해 작업 현장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원들의 방북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를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2년 만입니다. 국회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에도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위한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불허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차원에서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 방북이 남북 간 문화 통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려 왕궁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개성 만월대는 지난 2007년부터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후 천안함 폭침 사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11년 중단됐다 지난해 7월 재개됐습니다. 남북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서울과 개성에서 남북 공동 발굴 유물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의 이번 방북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후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평양에서 8년 만에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대회가 열린 데 이어 5.24 제재조치 이후 두 번째로 북한의 산림 조성과 농자재 비료 지원을 위한 방북이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는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그동안 남북 민간 교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북한이 8.25 합의 이후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민간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이 최근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 사무소의 다미안킨 대변인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달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0만 7천여 명에게 1,920톤의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We distributed 1,920 tons of food to about 707,000. 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 취약계층 74만 2천여 명에게 2,105톤을 지원한 것에 비해 9%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영양 지원은 지난 9월에는 전달에 비해 무려 44%가 줄었습니다. 이는 매달 130만여 명의 북한 취약계층에게 10,000톤의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작은 부족으로 북한 87개 시군에서 식량 지원을 하던 것을 69개 시군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제한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의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5개 도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27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797만 달러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제협력포럼이 지난해부터 통일을 염원하는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 2회 공연은 분단 70년과 광복 70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이루자는 뜻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 아트센터 제2회 통일문화 여울마당 오작교 연가라는 이름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통일문화 여울마당은 통일을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올해 공연은 신명나는 통일 만남을 위해 통일의 주역인 미래세대도 함께했고요. 평화를 바라는 마음과 이산의 아픔을 극복하는 의미를 담아 연주자와 가수, 연극인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주최한 남북경제협력포럼의 유양하 조직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작교 연가는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통일이나 남북교류를 좀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고민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문화 공연을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2회째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 공무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 자금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고요. 통일과 관련된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연이나 그런 음악회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넓히고자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입니다. 견우와 직녀 설화에서 두 남녀가 오작교를 통해 만나듯 남과 북이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 이번 공연의 시작은 가수 서유석 씨가 열었습니다. 행복의 나라, 가는 세월, 아름다운 사람, 넌 늙어봤냐, 나 젊어 봤다. 그래, 홀로 하리라. 정치적 통일은 이제 완전 통일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 시행착오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건 경제적인 거. GNP가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격차가 나네. 그게 하루 이틀에 되겠어요. 그런데 문화활동하고 체육활동은 당장 교류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형제들이 축구를 해도 이겼다 졌다 하죠. 문화교류를 해도 저들 나름대로 북한의 어떤 대중적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뮤지컬식의 그런 걸 잘 발전시킨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세분화돼가지고 다양화돼가지고 고전이 있고 클래식도 따로 있고 뮤지컬이 있고 대중가요도 중에도 또 분야가 나뉘잖아요. 아주 세세히.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저쪽하고 접목하기가 쉽다고 음악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홀로 아리랑에는 독도에 대한 마음과 함께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 노래 중에 하나가 홀로 아리랑이 이제 통일연가나 마찬가지거든요.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노래인데 그 노래는 자꾸 시간이 가도 사람들은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통일이 자꾸 다가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점점 더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린과 피아노, 첼로로 구성된 트리오 콘스피리토는 작년에 이어 올해 공연에도 함께했는데요. 트리오 콘스피리토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정진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스메타나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중에서 이제 1악장하고 3악장을 들려드릴 건데 워낙에 이제 통일을 주제로 이렇게
그 공연 이제 의뢰를 받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약간 상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이 이제 스메타나가 이제 자기의 딸을 이제 병으로 잃고 나서 그 애통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쓴 곡인데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가족들이나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좀 표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그 첫 번째 악장에서는 약간 그 상실에 대한 그런 비통함이 드러나 있고 이제 마지막 악장에는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어서 이 곡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향의 봄을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제 마치는 프로그램을 구상을 했습니다. 해금과 생황 등 국악기와 기타 등 서양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연주를 하는 걸로 유명한 베르디아니 관현악단도 함께 했는데요. 베르디아니 관현악단의 권정구 씨는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자연스럽게 만나듯 남과 북도 이질감 없이 만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이게 남북이 만나는 자리인데 저는 사실 제가 베르디아니를 하면서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이 이렇게 결의된 것을 이렇게 만나게 하려는 것을 제 목적으로 했었는데 또 오늘 이런 자리가 또 제가 한몫하게 되니까 의미가 더 깊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영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국제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다루기로 결정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항공모함에 가까이 접근해서 미군도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리아 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오스트리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남중국해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이 고조돼 왔고 또 최근에 미군 군함이 주변 해역을 항해한 후에 중국 정부가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국제재판소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요? 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재판소인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건 필리핀 정부인데요.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어긋난다면서 지난 7월 국제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했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그동안 필리핀 정부의 요청을 검토해 왔는데요. 이 문제가 자신들의 관할권에 속한다며 다루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네. 자, 하지만 중국 측은 국제재판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도서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제소 후에도 남중국해 문제는 철저히 섬들의 주권에 관한 문제로 국제재판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설중재재판소는 이런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는 분명히 재판소 관할이며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불일치가 존재하는 데 대한 실질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역시 중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권 문제이며 국제재판소 관할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재판소의 권한 남용이며 이번 결정도 무효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상설중재재판소가 권한을 남용해서 중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유엔 해양법 협약 체결국의 합법적 권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이 협약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중국은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갈등 해결의 방식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중재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제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한 필리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당연히 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성명을 내고 영토 분쟁에 대한 평화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권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도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강화 조치에 대해서 반대를 쭉 해왔었는데 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국제법에 입각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상설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결정도 환영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필리핀과 중국에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중국도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의 원로 정치인이죠. 미상원의 존 맥케인 의원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더군요. 네, 별도의 입장을 냈는데요. 맥케인 의원은 미상원 군사위원장이기도 한데요. 국제재판소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케인 의원은 개인적인 견해라면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앞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서 내년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심리 기간 동안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한편 필리핀은 이에 앞서 구체적으로 15개 사안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는데요. 재판소는 이 중 7개를 검토하기로 했고 나머지 8개 사안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추가 설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남중국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군함이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주변을 항해를 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미중 두 나라 군 고위 당국자들이 화상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29일 미중 군사당국자 간 접촉은 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긴급하게 마련된 것인데요. 미국의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과 중국의 루성리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이 원격 비디오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 방문은 이번 회담이 전문적이고 생산적이었다며 양측이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앞선 합의들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측의 입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하지만 중국 쪽의 발표를 보면 중국이 최근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거듭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우 사령관의 회담 중 발언 내용을 보면 그런데요. 우 사령관은 미국 구축함이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 주변을 항해한 것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미국이 이런 도발을 계속 반복할 경우 우발적인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 신화통신의 보도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다릅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영유권 분쟁 도소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일방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해역에서 항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 구축함인 라세남을 최근 인공섬 12일 이내로 항해시켰습니다. 이에 중국은 반발했지만 필리핀을 비롯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앞으로도 이 문제 해역을 계속 순찰할 계획인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미 해군은 국제법을 지키고 항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해당 지역을 계속 순찰할 계획인데요. 이날 리처드슨 참모총장도 중국 측과 회담한 후 미 해군의 순찰은 국제법이 보호한 항해 자유에 따른 것이지
특정 국가의 주권에 대한 도전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편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양측이 기존에 예정했던 군사교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은 예정된 군사교류를 일정대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함대가 오는 3월 미 남부 플로리다주 메이포트에 입항하고요. 또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도 다음 달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양국은 원격 비디오 군사회담도 계속 갖기로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네, 29일 미국 백악관과 미군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8일 러시아 전투기들이 한반도 근해에 머물고 있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지나치게 가까이 비행하자 미군도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가 접근하자 먼저 주변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군 전투기가 접근을 차단했고 이어서 미군 소속 F-18 전투기 넉 대가 출격해서 러시아 전투기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던 걸까요? 미 국방부에 따르면요, 러시아 전투기들은 약 150m 고도로 항공모함에서 1.6km까지 가깝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항공모함 주변에 있던 다른 미 해군 소속 군함이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과 교신을 시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미군 항공모함은 미한 연합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Tu-142 전투기 2대가 접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상황을 보니까 급박했던 것 같은데 위험했던 상황이었던가 보죠? 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함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진 않았고 또 미군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면서 상황이 심각한 대치 국면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17개국 외무장관과 UN 또 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는 그동안 열렸던 시리아 국제회의와는 좀 다릅니다. 시리아의 바사드 알 아사드 정부와 오랜 동맹인 러시아와 이란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유망한 기회를 맞았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사태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회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외무장관들의 개별 회담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집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여전히 희망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나 이 서방권 또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 입장이 워낙 다르지 않나요?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과 서방국들 그리고 아랍의 다른 동맹국들은 분열된 시리아를 통합할 새 정부에 바사르 알 아사드 현 대통령이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 기대를 갖고 있는 배경은 뭘까요? 국제적으로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인데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처음으로 이란이 회의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사태 관련된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이 시리아에 특수부대를 보내기로 했군요. 네,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3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순위파 무장 세력, 즉 ISI를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에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 정부의 고위관리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50명 이내의 특수부대를
시리아에 파병하는 방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시리아에 파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지상군을 파병하긴 합니다만 50명 이내라면 상당히 작은 규모의 파병인데 미군 특수부대는 시리아에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게 될까요? 미군 특수부대는 시리아 북부지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곳은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군 특수부대는 현지에서 쿠르드군과 또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될 전망이고요.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터키에 A-10 전투기와 F-15 전폭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0도, 남포는 최저 1도에서 최고 10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11도, 강계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상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4도, 최고 12도, 개성 최저 0도, 최고 1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최고 영상 12도, 창진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6도, 원산은 최저 2도,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0도, 최고 11도, 선봉도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약간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의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과격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인 ISIL 격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특수부대를 시리아에 투입합니다. 이들은 시리아에서 ISIL과 싸우고 있는 쿠르드군에게 자문과 훈련 등 군사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30일 오바마 대통령이 50명 이하의 특수부대 병력을 시리아에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 지상병력을 공개적으로 투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은 시리아에서 지난해 9월부터 공습만을 해왔고 최근 수십 명의 인질 구출 작전은 이라크 주둔 병력이 이동해 수행한 겁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는 이번 승인이 시리아에 대한 미군의 전략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ISIL 격퇴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다음 주 한국 등 아시아 2개 나라 순방에 나섭니다. 카터 장관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한국군 당국과 제47차 안보협의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 참석합니다. 특히 서울 안보협의회의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미국과 한국 대북 정책 공조 방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룹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사출 시험과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 등장한 개량 북한 위협의 억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타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최근 미 해군 구축함의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근접 항해로 양국 간의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제 통상 장관들이 만나 3국 간의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10차 한일 중 경제 통상 장관 회의가 30일 서울에서 윤상직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야시모토 일본 경제산업 대신 중산 중국국제무역협상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와 영내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3국 장관들은 또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영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번 3국 장관 회의 결과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상정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 지난 14년간 임무를 수행했던 스페인군이 이번 주에 철군을 완료합니다. 스페인군 잔류병력 450여 명은 현재까지 아프간 북서부 헤라트주 등에 있는 전진 지원 기지에 주둔한 채 기지 방어와 인근 공항 경계 임무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스페인군은 하지만 철군 뒤에도 장교 20명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산하 사령부에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근 올해 말 이후에도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당분간 잔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과 독일군 역시 당초 철군 시기를 연장해 내년까지 아프간 주둔 병력을 잔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해에서 다시 난민들이 탄 두 척의 배가 전복돼 적어도 22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터키를 출발해 그리스의 카림노스와 로데스 섬으로 향하다 비운을 당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밤과 30일에 카림노스 섬 근처에서 138명을 구조했지만 11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 3명은 로데스 인근에서 숨졌고 이 지역에서 6명이 구조됐지만 3명은 실종 상태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특히 사망자 22명 가운데 대다수가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에게에서는 지난 28일에도 레스보스와 사모스섬 인근에서 어린이 11명 등 17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3도에서 13도 되겠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